나이지리아면 제일 큰 특징이 뭐 있습니까? 나이지리아.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나이지리아 그러면 인터넷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인터넷? 예, 왜요? 이 사기, 스팸, 스캠 뭐 관련한 이런 거 나올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나라가 나이지리아입니다. 뭐 로맨스 스캠이라는 것도 있고 뭐 내가 이제 중앙은행에 뭐 자금 내가 1조 달러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어쩌고 저쩌고 성공할 때 수수료만 좀 보내라.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은 이게 참 안 좋은 건데 사기와 되게 이렇게 그 연관성이 많아요. 나이지리아가? 네. 아 그래요?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오늘도 흥미로운 다른 나라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최준영입니다. 네. 자, 오늘은 어느 나라의 어떤 이야기 해주십니까? 오래간만에 다시 아프리카로 한번. 아프리카. 예. 네. 아프리카 관련해서 얼마 전에 재밌는 메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어떤 메일이에요? 주한 르완다 대사관에서 이제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르완다는 저희가 한번 다룬 적이 여러 번 있는... 다뤘죠. 네. 예, 여러 번 다뤘는데 대사님께서 커피 한잔 하자. 오.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작은 채널에서라도 이제 소개되는 게 반가우셨던 모양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직 뵙지는 못했는데, 네. 예, 그래서 새삼 그래도 누군가 보고 있구나. 예,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르완다 대사님은 한국말 좀 하세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뵈야죠. 아, 영어로 하셨어요? 아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제 밑에 이제 한국 그 직원분들께서 이제 메일 보내주셨는데, 예, 아직 네. 날짜는 안 잡혔고. 네. 그래서 아프리카 이야기 새삼 좀 다시 해봐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아프리카. 어느 나라 해볼까 그러다가 지난번에 이제 인도 인구 이야기 쭉 하다가 그때도 이제 나이지리아 얘기가 살짝 나와가지고 전 세계 인구 뭐 5인가 네네 그래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나라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래서 생각난 김에 이제 이번부터 몇 시간에 걸쳐가지고 나이지리아. 예,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는 인구 많고 축구 좀 잘하고 그죠? 그렇죠. 석유도 많고 한번 차근차근 보시면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 서해 아프리카 동해안 그러니까 인도양 쪽을 보면 나라들이 큼직큼직합니다. 대부분 아프리카의 동쪽 뭐 그렇죠. 에티오피아 뭐 그다음에 케냐 뭐 탄자니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국경선이 큼직큼직막해요. 네. 해안가 쪽은.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서아프리카 쪽 기니만 뭐 이쪽을 보면 와 정말 아주 촘촘한 네. 다르게 길쭉길쭉한 나라들이 쫙 있어요 보면은. 네. 그래서 그동안에 서아프리카 쪽 나라들은 이제 몇 나라 다뤄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 중에 제일 메인에 해당하는 나이지리아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나이지리아가 서쪽이에요. 그렇죠. 서아프리카라고 이야기를 보통 합니다.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아프리카는 보면 대체로 동쪽은 서쪽이랑 피부색도 약간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많이 다르죠. 아프리카 그렇죠. 대륙이 원체 크고. 그러니까. 예. 그리고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통상적으로 이제 서아프리카는 동아프리카에 비해서 이제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더 터프한 동네다. 서가? 예, 서쪽이. 서가 터프하고. 네, 동이 약간 좀 발전됐죠. 발전됐다기보다는 그래도 좀 룰이나 뭐 뭔가 그래도 좀 갖춰진? 예, 우리 눈에 보면 좀 보이는 게 있는데 네. 서쪽에 가면 정신이 하나도 없다. 뭐 훨씬 터프하다 이런 네네. 표현들을 많이 쓰세요. 아프리카 다니시는 분들이. 서쪽의 하여튼 메인 나라. 네, 그렇죠. 네. 서아프리카의 맹주를 이제 자초하는 나이지리아. 인구가 많은 나라입니다. 일단은 얼마나 돼요? 작년 기준으로 이제 한 2억 명 정도 넘어요. 2억 좀 넘습니다. 2억 넘어요? 2억 1,600만 정도 돼서 세계 6위. 그러니까 1등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뭐 중국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인도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네. 인도, 중국 두 나라. 네. 3등이 미국. 네. 그다음에 4위가 인도네시아, 5위가 파키스탄. 네. 이렇게 되면 그 다음 정도가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입니다. 근데 이제 인구가 많다. 2억 명. 야, 많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이지리아의 인구는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나라입니다. 그 인구 구조가 그래요? 네, 인구 구조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작년 말에 이제 2억 1,600만 명 정도 되는데 네. 25년 이제 3년 이제 2년 후죠. 2년 후면은 2억 3천만 가뿐히 넘어가고 2040년쯤 되면은 이제 3억 3천 정도 되고 2050년에는 4억 명 넘는 건 확정. 뭐 이렇게 대충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미국을 제끼고 세계 3위. 와. 예, 그러니까 한 20년 후 정도에는 이제 세계에서 인구 제일 많은 나라 그럼 인도, 그다음에 중국, 세 번째는 나이지리아. 이렇게 답을 이제 해야 되는 시기가 올 게 거의 확실합니다. 아니 뭐 아이를 많이 낳으신 모양이죠. 그렇죠. 그래서 2050년까지 세계 인구는 느리지만 계속 증가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이제 한 100억 명까지 계속 증가한다고 그랬는데 증가하는 그 전체 인구의 한 절반 정도는 누가 차지하느냐? 나이지리아, 콩고,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이 아프리카 국가들이 그 향후 늘어날 인구 절반을 차지하고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차지하느냐? 인도, 파키스탄, 그다음에 필리핀. 네, 이런 이제 아시아 국가들이 이제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다른 나라와 달리 나이지리아는
이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일단 합계 출산율 네. 우리 0.8명, 0.8. 그다음에 중국 1.2 뭐 이러잖아요. 여기는 6명이 좀 넘어요. 6.3명 정도 돼요. 아니 그럼 어떡하다 하여튼 못 나는 분들 계시고 할 테니까 그런 분들 빼면 거의 한 7, 8명, 10명씩 난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그 10명 정도 돼야 이 손가락으로 못 셀 정도 돼야 이게 내가 제대로 된 가정을 이뤘다라는 이런 그게 아직 있습니다. 보면. 아이고야.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구 이 축에 피라미드 이렇게 그려서 네. 계산을 해보면 이 나라는 아마 고령화 끝까지 없는 나라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2080년까지 이게 추계를 늘려봐도 고령화 안 옵니다. 아 피라미드형이에요? 예, 피라미드형이에요. 현재 평균 연령이 몇 세냐면 18세예요. 지금? 예.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정말 이제 우리가 예전에 인구 폭탄 그러면은 이제 뭐 중국, 뭐 인도 또는 뭐 방글라데시 이렇게 생각했는데 진정한 이제 인구 증가의 이제 국면은 이제 나이지리아가 앞으로 이제 이끌고 갈 것이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구가 이렇게 많은 나라인데 네. 석유도 나고, 석유도 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 경제 규모 1인당으로 맞지 말고 전체로 보면 한 2050년 정도 되면은 뭐 세계에서 한 손가락 정도 안에 들어가는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도 종종 나옵니다. 그래요? 머리빨로 밀어붙여서 자원하고. 어. 그래서 현재로도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경제 규모가 큰 나라입니다. 근데 인구가 많으니까 뭐. 그렇죠. 그래서 전체 총 GDP가 한 5천억 달러 좀 넘어요. 5천억 달러. 예, 이집트가 4,700억 정도 되니까 예, 탑이 나이지리아라고 보시면 되겠고. 인구로 나는 좀 훨씬 떨어지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그 경제 규모가 제일 큰 나라가 어디예요? 아프리카에서 그러면 우리나라 분들이 주로 이제 남아공을 많이 생각하죠. 남아공. 예, 과거에 남아공이었는데 지금 남아공은 3위고 네. 인구가 이제 1억 명이 되는 이집트가 2위. 네. 그다음에 2억 명이 넘은 나이지리아가 1위. 그러니까 이제 2위. 인구빨로 이제 밀어붙이는 거죠. 참고로 이제 대한민국의 GDP는 얼마냐라고 네. 궁금하실 텐데 1조 8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3배 넘네요. 그렇죠. 예, 그 정도라고 대충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고 우리가 2조 달러 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아프리카가 대충 한 역삼각형 정도 이렇게 이제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 점에 이제 서쪽에 있고 그렇죠. 왼쪽에 이렇게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쏙 들어오죠. 왼쪽에 약간 튀어나왔다가 살짝 들어가죠. 들어가죠. 그 들어가는 데를 이제 기니만이라고 부릅니다. 기니라는 예. 지역을 따라 기니만인데 그 기니만에 있는 나라가 나이지리아가? 예, 나이지리아예요. 아, 거기 나이지리아 꽤 크죠? 그렇습니다. 꽤 큽니다. 전체 면적이 한 92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니까 92만? 거의 대한민국의 9배. 9배 좀 넘는다라고 이제 예. 보시면 되겠고 면적으로 보면은 이제 세계 32위니까 꽤 큰 나라인데 인구가 이제 세계 6위니까 좀 빡빡하게 사나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나이지리아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아프리카 중서부에 있는 나라고 서아프리카는 좀 터프한 그런 면모가 좀 있다. 기니만 정도면 적도 거의 그렇죠. 적도 거의 적도입니다. 그래서 엄청 높겠다. 북위 4도에서부터 14도, 네. 뭐 동경 한 3도에서 14도 정도니까 유럽에서 밑으로 쭉 선 내리면 예, 예, 이제 예. 나이지리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이제 접해 있는 나라들 이름들을 어디선가 한번 들어봤을 뻔한 그런 나라들이에요. 네. 서쪽은 베냉이라는 나라가 접하고 있고요. 베냉. 예, 위쪽으로 베냉이라는 나라 이름이에요? 예, 베냉. 베냉이 있었나? 예, 그다음에 북쪽으로는 항상 헷갈리는 나이지리아랑 헷갈리는 니제르. 아 니제르. 예. 아 니제르가 여기서 나오는군요. 예, 니제르 아. 나이지리아 북쪽이 니제르예요. 아, 그다음에 니제르도 나라 이름이에요? 네, 나라 이름이에요. 점점 헷갈리시죠? 아 네. 그다음에 나이지리아 동쪽에는 차드 그리고 축구 잘하는 카메룬. 차드. 아 카메룬. 네, 그런 나라들이 이제 동쪽에 이제 있습니다. 차드 카메룬. 아 차드는 저 확실히 그 이슬람 국가인 것 같고. 예, 나이지리아도 이슬람인가? 섞여 있어요. 아, 뒤에서, 섞여 있어요? 뒤에서 다시 네.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리고 남서쪽으로는 바다, 아까 말씀드렸던 기니만이라는 이제 해안 지역하고 이제 접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영어로 된 한글로 보면은 차라리 덜 헷갈려. 나이지리아, 니제르 뭐 구별이 되잖아요. 네네. 헷갈릴 이유가 별로 없는데 영어로 보면 되게 헷갈려요. 나이지리아, 니제르. 나이지리아는 NIGERIA. 그리고 니제르는 영어로 치면 NIGER. 아. 예. 그러니까 뒤에 IA가 붙냐 안 붙느냐. 아 그러네요. 예.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나라 이름이 헷갈리게 비슷하냐라고 하면 둘 다 나이저 강이라는 그 강 이름이 나이저입니다. 아. 나이저 강에서 다 자기 나라 이름을 따온 거예요. 강에 그냥 그 강의 땅 뭐 이 정도가 나이지리아겠군요. 나이저 강이라는 강은 아프리카에서 세 번째로 이제 긴 강입니다. 한 4,200km 정도 되는 긴 강인데 이거를 영어로 부르면 이제 나이저라고 부르고 네. 불어로 부르면 니제르. 니제르예요. 예. 아. 그래서 이제 나이지리아는 과거 영국 식민지요. 아 그래서 나이지리아하고 니제르는 프랑스 식민지.
아, 지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나이저강이라는 강은 이렇게 기니 남부에서 시작해가지고 예. 시계 방향으로 쭉 아프리카 내륙으로 들어갔다가 그다음에 나이지리아로 거쳐가지고 바다로 나오는 되게 독특해요. C자가 좌우 바뀌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렇죠. 예. 아, 한 이렇게 8시 정도에서 시작해가지고 한 아. 5시 정도에서 나온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보면은. 와, 이 강 따라 삶을 영위한 분들이 굉장히 많겠군요. 그렇죠. 옛날서부터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 강 따라서 이제 거슬러 올라가도 괜찮다 보니까 옛날서부터 유럽인들이 이제 많이 오던 지역이 이제 이 지역인 거죠. 네. 그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분들은 이제 주로 축구, 네. 예,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잘하죠. 그런 나라, 뭐 카메룬과 더불어서 나라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기는 의외로 이제 익숙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국기가 아주 깔끔합니다. 녹색, 아닌가? 그다음에 흰색, 녹색, 삼색기. 예, 세로 세 줄 돼 있는. 녹색, 흰색, 녹색. 예, 아주 깔끔해요. 그래서 녹색은 뭐냐? 천연자원. 우리 깔고 앉은 거 많다. 그다음에 흰색은 평화. 뭐라고 하는 이제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국기만 보면 아주 깔끔하고 잘 정리가 된 것 같은데 네. 내부적으로 들어오면 되게 복잡합니다. 어떤 게 복잡해요? 일단은 민족이 한 250개 민족이 섞여 있어요. 아, 그래서 여기도 이제 머릿수가 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뭐 하우사 폴린이라고 하는 네. 이제 북쪽에 주로 사는 민족이 한 33% 전체 인구에. 그다음에 서쪽에는 요르바라고 부르는 민족이 한 전체 20%. 그럼 두 개 합하면 50%잖아요. 네, 네. 그다음에 또 동쪽에는 이제 이보라고 부르는 또 다른 민족이 또 종족이 살고 있어요. 여기가 한 20% 가까이 한 18%. 그러니까 세 개 합치면 이제 한 70% 돼요. 네. 그러니까 이 세 개의 민족이 이제 메이저고, 그러니까 북쪽, 서쪽, 그다음에 동쪽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기타 등등해서 한 250개. 그러다 보니 말도 많겠죠. 예. 그래서 전체 사용되는 언어들은 이제 토착어 다 포함하면 한 520종 정도 될 거다. 그래서 510. 예, 아프리카에서 가장 다양한 언어들이 사용되는 지역이 나이지리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통상적으로는 영어가 이제 공용으로 사용이 됩니다만 네, 네. 이제 시골로 가면 전혀 안 통하죠. 예. 그래서 아까 이제 정프로님이 이제 물어보신 것처럼 이 나이지리아는 여러 가지 복잡한 면들이 네.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종교예요. 종교 같은 경우도 이제 북부 지역에는 이제 이슬람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한 50% 절반 정도는 아, 무슬림이에요? 예, 무슬림이고 네. 그 다음에 기독교가 한 40% 돼요. 만만치 않네요, 기독교도. 그리고 토착 신앙이 나머지인데 그러니까 이게 참 그 5대 4면 애매한 거죠. 아, 그래. 차라리 9대1 뭐 이렇게 되면 그렇죠. 싸울 그러면 일이 어떻든 간에 뭐 여러 가지 그 또 문제가 있습니다만 네. 나이지리아는 지금 이제 무슬림이 5, 그다음에 기독교가 한 4 정도 되니까 이 종교라는 것들이 어떤 단층선이 돼 가지고 네, 네, 네. 여러 가지 이제 사건 사고와 일들을 이제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좋네요. 네. 그래서 요 이야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프로님이 이제 적도 근처 네. 되게 덥겠다라고 하는데 뭐 기본적으로 덥습니다만 여기는 남쪽으로는 바다 기니만이라고 그랬고 북쪽으로는 사하라 사막하고도 가까이 가요.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남쪽 북쪽이 상당히 이제 다른 영향을 이제 좀 받습니다. 아, 남쪽은 약간 좀 밀림 느낌 뭐 이런 게 좀 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쪽은 고온 다습, 고온다습하고. 북부는 고온 건조, 음. 사막하고 좀 가까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예. 우기 건기가 이제 명확히 있죠. 그러니까 뭐 겨울철, 봄철은 건기. 네. 그 다음에 그 여름, 가을은 이제 우기 뭐 이렇게 보통 나는데 남부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평균 한 28도에서 32도. 뭐 계속 덥다. 그밖에 안 돼? 예, 28도에 32도? 32도. 견딜만하다. 그 정도면 할만한 것 같은데. 그 다습이니까 아, 예, 쉽지는 않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8월 달이 이제 좀 이제 기온이 상대적으로 좀 비도 오고 그래가지고 좀 낮아지는 편이고 건기 같은 경우는 이제 12월 뭐 1월 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사막 모래가 섞인 이제 그 열풍. 확 밀어닥칩니다. 뭐 하마탄이라고 그래가지고 북쪽에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영화에서 본 SF 영화나 이런 데서 보는 CG 장면으로 오는 모래바람만 것처럼 이렇게. 예, 일어나가지고 아, 그거가 여기 예, 가요? 예. 아,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런 게 보면 좀 괴롭겠죠. 예. 예. 그리고 이제 북부 같은 경우는 이제 계절에 따른 차이가 되게 크는데 어쨌든 간에 북쪽으로 갈수록 이제 강수량은 사막 가까워지니까 이제 감소하는 지역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남쪽 지역은 이제 그 아무래도 밀림, 뭐 망그로브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해안가에 있는 숲들. 그래서 네네. 이렇게 뭐 해안의 습지대들도 되게 많고 아까 이제 나이저강 네.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바다와 맞붙어 있으니까 되게 델타도 잘 발달돼 있는데 그래서 바다랑 제일 가까운 쪽은 이제 망그로브 숲으로 이제 돼 있고 그다음에 그 북쪽으로는 다시 열대 우림이 쭉 있고 그다음에 더 위쪽으로 가면은 이제 산림 및 초원지대가 이렇게 층층이 이제 쭉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 그러니까 북쪽으로 갈수록 좀 높아지는 네네. 이런 이제 지형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고기 많이 잡히겠네요, 여기. 물고기도 많이 잡히겠지만 많이는 안 먹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많이는 안 드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아프리카 국가들 보통 이야기 들어보면은 이야기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나라 이름도 어려운데 네. 수도도 헷갈려요. 나이지리아 수도는 뭐 어디입니까 진짜? 나이지리아 수도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제 라고스 이렇게 답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지식이 좀 있으시는 분들. 라고스. 예, 라고스. 아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원래는 라고스였어요. 네. 라고스가 1991년까지 이제 수도였는데, 아 옮겼어요? 예, 라고스는 항구 도시예요. 나이지리아 전체로 보면은 바닷가 쪽이니까 제일 끝쪽에 있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내륙 지방에서 봤을 때는 아. 너무 먼 거죠. 그래서 이제 국토 균형 발전을 네. 위해서 이제 내륙으로 옮겨야 네. 된다라고 해서 이제 91년에 새로운 수도 아부자라는 곳을 만들어 가지고 아부자? 예, 아부자라고 해서 내륙 북쪽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간 쪽으로 이제 옮겼던 거죠. 네네네. 그래서 아부자라는 곳은 이제 행정 수도, 뭐 신도시, 뭐 이런 지역이기도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 분들이 굳이 뭐 비즈니스와 관련돼서 나이지리아 공무원들을 상대할 거 아니면 가실 일이 별로 없을 것 같고, 라고스 같은 지역은 이제 뭐 여기를 관광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주로 이제 비즈니스와 관련된 서아프리카 쪽과 관련된 일을 할 때는 주로 라고스를 많이 가게. 라고스. 예, 네. 라고스는 아프리카 전체에서 봤을 때도 한 두세 번째 정도 가는 아주 큰 도시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인구가 그러니까 이제 라고스가 있고 라고스 주변 지역이 있겠죠. 네, 네. 근데 라고스 자체로만 해도 인구가 한 1,500만 정도, 1,500만? 1,500만 정도 되는. 예. 서울이 이제 인구 900만 정도니까. 와 그렇게 많은 인구가. 예.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이제 인구가 많은 도시들이 몇 개 있어요. 오. 대표적인 곳이 이집트의 카이로. 카이로. 카이로가 인구가 2,200만. 그러니까 와. 끊임없이 항상 정신없는 도시죠. 네. 그 다음에 중앙 아프리카에 있는 큰 동네인 콩고 민주공화국 수도인 이제 킨샤샤. 아 거기도 인구 많아요. 킨샤샤가 한 1,600만 추계죠. 1,600만. 그러니까 라고스가 이제 한 1,500만. 근데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라고스라고 행정구역 안에만 딱 본 거고 네. 그 주변 지역, 우리로 따지면 이제 뭐 서울, 경기, 수도권이라고 네, 부르잖아요. 네. 요렇게 광역으로 묶어 보면 뭐 정확한 추계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만 네, 네. 한 2,800만 정도 되지 않을까? 뭐 와. 어떤 사람들은 한 2,400만? 그러니까 2,500만 내외 정도. 우리 서울 수도권보다 더 크네요. 그렇죠. 서울 900만 이제 수도권이 다 합해서 2,500만 정도 되니까 거의 이제 서울 수도권만 한 거죠. 아 참 우리 인천까지 합하면. 인천까지 합하면은 아. 이제 전체 인구의 절반이 이제 수도권에 사니까 그렇죠. 서울, 아. 경기, 인천 합하면 아. 2,500만 정도 되니까 그 정도 되는 거네요. 그 정도 인구가 라고스 주변 지역 라고스와 와. 그 지역에 몰려 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커요. 예, 라고스 지역을 이제 지도로 보시면 지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땅덩어리가 딱 정리된 땅덩어리가 아니고 네. 해안가, 그다음에 해안가 앞에 있는 섬 막 이런 것들이 연결이 돼 있는 아.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한 이제 그러한 이제 동네인 거죠. 굉장히 그 여긴 도시화가 많이 진행된 거예요. 이 라오스 이쪽은.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은 예전서부터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살던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빌딩도 많고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겉보기로 보면은 사진 잘 찍으면은 대단히 좋아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여기 참 살기 터프하겠다 아 그래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아까도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육지, 섬 막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 네, 보니까 교통망이 되게 제한적이죠. 아. 그러니까 차가 어떻게 보면은 가신 분들이 그래요. 차를 타기 전에 무조건 화장실은 필수로 다녀와야 된다. 왜 한번 막히면 대책 없어요? 네, 대체 세계에서 아마 길 제일 막히는 동네가 뭐 그래요? 여기가 아닐까?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아. 또 뭐 다니시는 분들에 따라서 나는 이제 뭐 카라치나 다른 쪽이 더 막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도로 인프라 같은 게 썩 잘 돼 있지는 않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많이 돌아다니시는 분들, 이렇게 저개발 국가들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파키스탄의 이제 과거 수도, 파키스탄의 최대 도시인 카라치하고 이 나이지리아의 라고스 상당히 비슷한 것 같아 느낌이.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보면은 양쪽 다 인구 많고 정신없고 지금도 막 수천만 명이 살고 있는 네네. 그런 이제 도시인 거죠. 나이지리아면 제일 큰 특징이 뭐 있습니까? 나이지리아.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흥미를 느낄 만한 이걸 이렇게 말하면 되나? 잠깐 나이지리아 그러면 인터넷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인터넷? 예, 왜요? 이 사기, 스팸, 스캠 뭐 관련한 이런 거 나올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나라가 이제 나이지리아입니다. 뭐 로맨스 스캠이라는 것도 있고 뭐 내가 이제 중앙은행에 뭐 자금 내가 1조 달러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어쩌고 저쩌고 성공할 때 수수료만 좀 보내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참 안 좋은 건데 그러니까 사기와 되게 이렇게 그 연관성이 많아요. 나이지리아가? 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 뭐 인터넷에서 이렇게 당하시는 분도 많지만 코로나 이전 같은 경우는 이제 무역 사기라고 그러죠. 우리가 수출을 했는데 대금 못 받고 띄어먹고
아,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무역 사기 우리나라 분들이 가장 많은 무역 사기를 당하는 나라가 나이지리아예요? 나이지리아였어요. 전체 무역 사기 건수의 한 17%? 16, 7% 정도. 중국이 한 10% 정도로 2위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아니, 교역량 자체가 그렇게 차이 날 텐데. 그렇죠. 나이지리아는 그러면 예. 꽤 오랫동안 이제 보통 수출할 때 신용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 이제 신용장 주면 먼저 이제 돈도 내주고 그러는데 신용장 개설을 거절했어요. 나이지리아 대상으로는. 여기 그냥 일단 돈 받고 보내든지 아니면 하지 마시라.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나이지리아가 네. 이제 너 수출 우리나라 나 이런 거 필요한데 너 얼마에 수출할래? 그러면 네. 이제 뭐 개당 100달러 하자. 가격 좋은데 그러면 내가 돈 먼저 줄 테니까. 그러면 한 90달러나 85달러까지 가능해? 뭐 가능하죠. 가능하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속아가지고 물건 만들어서 돈 안 보내주냐? 막 그랬더니 야이씨 상황이 좀 애매해졌다. 야 보면은 내가 돈을 보내줄 텐데 빨리 일단 물건부터 보내줘라 보면은. 예, 이런 선수금 사기들이 이제 되게 많아요. 만드는 입장에서는 예, AFF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 어드밴스드 P라고 그러죠. 이제 그 선급금, 예, 선급금 사기가 되게 많아요. 이제 이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정프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제 스팸 메일 이런 거 되게 많죠. 주로 이제 중앙은행, 뭐 나이지리아 중앙은행, 뭐 CBN, 센트럴 뱅크 오브 나이지리아, 뭐 나는 관계자인데 어쩌고 저쩌고. 또는 이 나이지리아는 석유가 많이 납니다. 세계에서 네네네. 한 손가락,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이제 산유국이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뭐 석유개발공사 NNPC라고 부르는 이제 석유개발공사 관계자인데 우리가 지금 불법 자금이 좀 있는데 이거 돈 세탁 우리가 좀 빌려주면 얼마 주겠다. 네, 많이 들어봤죠. 예, 벌써 20년 가까이 되는데 아직도 속으시는 분들이 나와요. 참 신기해요. 보면. 아니 뭐 우리나라만 보내는 건 아닐 테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내겠죠, 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이제 스팸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비용이 개인이니까 경미한데 이제 무역 사기로 당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볼륨이 커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보면 이제 주문 단가, 구매 단가 이제 제시하면서 이제 좋은 결제 방식 해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싸게 해줄게 이렇게 한 다음에 사정이 발생했어. 일단은 저 물품 보내고 난 다음에 선화증권 이제 비로보 랜딩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이제 보내주면 전신화로 내가 보내줄게. 전신화 보내주면 바로 은행에 가서 이제 교환 가능하니까. 선화증권이라는 건 내가 배에 실었다 이거 그렇죠. 이제 증명하는 거죠. 그러면 전신화는 뭐 바로 은행 가서 이제 바로 환전하면 되니까 약속을 해놓고 보내줬는데 빠이빠이 해버리는 거죠. 물건은 이미 갔고, 예. 라고 상황에서 그거를 뭐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이제 아수라장이니까. 거기는 그 치안이나 뭐 행정력이 잘 작동을 안 하는 모양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나이지리아는 상당히 치안이나 이런 게 불안한 나라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데 사기가 되게 많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의 여지들이 있는데 보통 최근 근대 나이지리아 역사와 이제 연관이 좀 많다. 뭐 이렇게 역사? 예. 1970년대 이제 후반부터 이제 나이지리아가 되게 격동의 시기를 많이 보냈습니다. 네. 예, 뭐 전쟁, 내전, 뭐 쿠데타 이런 게 되게 많았는데 이런 거가 일어나면서 이제 사기성 어떤 나 혼자 살기 위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기를 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사회 보편적으로 확산이 되는 경향이 되게 강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씩 정리를 해보면은 그래 말 될 것 같아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나이지리아는 석유가 나잖아요. 네. 1970년대 이제 오일 쇼크 때문에 막 오일 달러가 막 들어갑니다. 그러면 나이지리아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돈 가지고 이제 뭔가를 사야겠다. 사업하는 사람도 이제 뭔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70년대 많은 나라들은 우리나라 수출을 했지만 이 되게 수입을 차단하는 쪽에 노력을 했었죠. 그러니까 뭔가 수입을 하려고 그러면 정부 관료의 도장이 찍힌 뭔가 수입 허가, 라이선스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라이선스를 잘 안 내주죠. 그러면 안 내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뇌물 먹이든지. 그렇죠. 뇌물을 먹여야 되죠. 그래서 이 뇌물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뇌물 비용이 일단 조달이 돼야 수입만 해면 돈을 버는데 나는 맨주먹으로 이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뇌물 비용 어떻게 마련하지? 사기를 치자. 그때서부터 이제 사기가 이제 늘어났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1980년대 오일 가격이 이제 바닥으로 막 꼬꾸라졌잖아요. 그러니까 나이지리아도 당연히 이 당시 되게 힘든 시절을 겪었고 경제가 이제 초토화됐죠. 네. 그러면서 이제 70년대 막 우후죽순으로 만들어진 대학에서 졸업했던 대학생들이 80년대에는 다 실업자가 됐어요. 근데 이 대학생들은 이제 영어도 좀 배우고 비즈니스도 좀 알고 그래서 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이 당시에 나이지리아에 와 있던 외국 기업가들을 이제 등쳐먹는데 아주 팀 플레이를 열심히 뭐 잘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보면은 지능범죄적으로 쭉 가는군요. 그렇죠.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사회적으로 어떤 한 패턴이 잡혔고
그다음에 이제 60년대 후반에서부터 70년대까지 진행됐던 이제 비아프라 뭐 내전이라고 불러야겠죠. 네. 아까 이제 동쪽에 살고 있던 이보라는 종족이 너무 남들 다른 종족들끼리 해먹는데 반발을 해가지고 분리 독립할게라고 해서 나라 이름을 이제 비아프라라는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분리 독립을 선언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그 나이지리아 정부가 영국 그리고 소련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진압을 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자관 사회가 당연히 뭐 죽고 죽이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뭐 살인, 뭐 절도, 강도, 강간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다 지금 내가 당장 살아남아야 돼. 내일은 없어.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사기를 쳐서 저 사람을 내가 1년 후에 2년 후에 다시 볼지 안 볼지 만약에 본다고 생각하면 사실 사기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2년 후면 다 죽었을 텐데. 당장 내 주머니에 뭔 채우는 게 중요하지 뭐. 그렇죠. 우리 식구들 밥 먹는 게 중요하지. 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어떻든간에 이 참 나이지리아로서는 불명예스럽게도 인터넷 뭐 우리뿐만 아니고 뭐 영미권에서도 이제 영어되는 쪽을 주로 공략을 하다 보니까 나이지리아 쪽하고 사기와 연관돼서 당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요. 예. 그 나이지리아와 사기를 이렇게 여러분들도 나이지리아에서 온 무슨 메일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좀 조심 이제 하시는 게 당연히. 아니 나이지리아에서 나한테 메일을 보낼 리가 없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국내에도 사실 나이지리아 분들 많이 계세요. 생활력 되게 강하신 분들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 사실 정상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이런 분들은 굉장히 좀 허탈하시겠다, 그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또. 그 이제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가 이제 인구도 많고 뭐 이걸 토대로 해서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이 잘 육성이 되면 참 좋을 텐데 여기는 또 이제 자원의 저주와 또 밀접하게 연관이 되죠. 석유가. 예. 네. 앞바다에서 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나이저강 그 삼각지라고 하는 델타 지역이라고 하죠. 이렇게 바다하고 육지하고 만나는데 형성되는 이제 그 주변 지역에서 많이 나는데. 세계에서 생산량으로 보면은 이제 12번째쯤 되고 수출량으로 보면 8번째. 그러니까 세계 10위권이다 보통 이야기합니다. 나이지리아에 대해서. 그다음에 확인 매장량 얼마나 이제 캐쓸 수 있는 석유가 있냐라고 해보면 한 10번째 이것도. 그러니까 10위권의 어떤 석유와 관련된 국가다라고 보시면 꽤 많이 나는 편이에요, 그래도. 그렇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1등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펙 회원국이죠. 네. 오펙 회원국이고 그러다 보니까 석유 수익이 정부 전체 이제 세수 수입의 80%. 그래 정부는 그냥 석유를 먹고 사는군요. 그렇습니다. GDP의 40%. 아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은 한 160개 정도의 유전지대가 있는데 자세히 보면은 한 1,500개 가까운 유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보다 이렇게 그 시추탑들이 되게 많은데 이게 뭐냐면은 대규모 유전, 사우디처럼 한두 개 큰 유전이 있다기보다는 이제 올망졸망한 작은 유전들이 막 많이 흩어져 있는 이제 그러한 지역이고 주로 이제 니제르 삼각지라고 하는 뭐 이 동네에서 남남 지역, 계속 제일 남쪽 지역이라고 부르는 그쪽 지역에 이제 많이 유전들이 이제 모여 있습니다. 근데 이 나이지리아에 참 신기하다고 해야 되나, 이 비극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뭐냐면은 세계 10위권이잖아요. 8위의 수출국이고 이렇게 많이 수출을 한 다음에 수입을 뭘로 하냐? 휘발유로 수입합니다. 정유 시설이 없어요? 예, 정유 시설은 있는데 가동이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전체 수입 그 대금의 한 4분의 1 정도가 휘발유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영 그 정유소가 3개소가 있는데 2022년 기준으로 보면 다 가동이 중단된 뭐 코로나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겹치면서 대한민국한테는 있을 수가 없는 이제 이런 일이죠. 그러니까 원료를 팔고 그러니까 저부가 가치로 팔고 비싼 휘발유를 수입을 하는데 이게 지금까지 계속 유지가 되는. 이 사실 그 원유 생산국 중에 이런 나라도 종종 있어요. 네. 원유로 막 돈 벌 때 빨리 뭔가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냥 일단 돈 버는 거 좋으니까 그냥 흥청망청하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정유소도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유지 관리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래 공장 만들면 잘 돌아가는 게 당연하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공장을 제대로 돌리고 운영하는 거는 또 다른 차원인데 나이지리아가 이제 그게 잘 안 됐던 거죠. 실제로 나이지리아와 관련된 뉴스들 보다 보면은 그런 뉴스가 종종 있습니다. 뭐 송유관 폭발. 송유관이요? 예, 송유관이 터져요. 폭발해가지고 화재 나고 사람 죽고. 근데 이게 왜 폭발이 자꾸 나냐? 관리가 잘 안 되냐? 넓게 보면 관리죠. 사람들이 일부러 폭발시키는 경우도 있고, 일부러 구멍 뚫다가 폭발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전체 생산되는 기름, 그러니까 이를테면 유전에서 뽑아내온 기름하고 실제로 이게 이제 그 배에 실린 양하고 비교해 보면은 비는 양이 되게 많아요. 한 뭐 10%대 15% 정도가 비어요. 중간에 누가 이렇게 빼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이 휘발유도 아니고 뭐 디젤도 아닌데 이 원유 뽑아서 도대체 뭐 할 거냐? 그냥 태워?
그러게. 궁금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이지리아에는 네. 이 불법 정유소, 불법으로 이제 리파이너리 하는 곳들이 되게 많아요. 아 소규모로. 소규모로 개인이 드럼통 몇 개 갖다 놓고 이렇게 불 떼가지고 위에다가 이렇게 아, 먼저 돼요? 되죠. 아, 효율은 낮지만 온도별로 이렇게 하면. 네, 되죠. 사실 뭐 고등학교 때 다 배웠잖아요, 우리. 뭐 배우고 있는데. 네, 직류탑 해가지고 아. 온도가 낮으면 먼저 뭐 나프탑부터 시작해가지고, 네네네. 예, 그렇게 차고 쳐 나오니까. 벙커시유 빼고 뭐 이렇게. 그렇죠. 제일 위에 휘발유 디젤. 예, 나머지는 그냥 갖다 버리고. 아 그렇게 해서 쓴대요. 예, 그거 뽑아내려고 하다가 아 폭발 사고 나고 뭐 이러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제 뭐 멀쩡하게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이제 알바 삼아서 주말에 아 예, 친구들이 이제 뽑아놓은 그 힘 좋은 친구들이 이제 모아놓은 원유를 가지고 나는 머리 쓸 수 있으니까 드럼통 갖다 놓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휘발유나 디젤까지는 어떻게 뽑아서 쓴다 치더라도 그 나머지는 이제 쓸 필요 없잖아요. 뭐 그냥 갖다 버려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환경 오염이 어마어마합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화재 사건도 많이 나고. 정유 공장을 좀 제대로 하나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 이런 꼴은 보지 못하겠다라고 그래가지고 나이지리아에 한 분이 떨쳐 일어나셨습니다. 이름하여 이제 단고테라는 이름을 가진 나이지리아 최대 재벌께서 나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라오스 이제 한 지역 그 범주에 안에 포함되는 이제 레키라는 지역이 있는데 네. 여기에 이제 올해 1분기에 이제 가동을 시작하는 이제 단고테 이제 리파이너리라고 하는 단고테 정유소가 이제 올해 가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50억 달러를 투자했어요. 아 30조? 예. 와. 예, 개인이. 돈이 엄청 많네요. 석유 재벌이죠. 석유 재벌. 예, 석유 관련된 이런저런 여러 가지를 해서 하는 재벌인데 하루 65만 배럴 정도를 처리를 해서 뭐 휘발유나 여러 가지 디젤 이런 걸 뽑아내는 건데 이제 직류탑이 보통 이제 정유소 상징입니다. 이 탑이 높을수록 여러 개 단계를 줘서 뽑기가 더 좋죠. 근데 탑 높이가 이제 112m 정도 되니까 한 40층 건물 육박하는 거죠. 그래서 거의 세계 최대 규모예요. 이제 예, 그래서 이 아프리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대규모 이제 구조물 중에 이제 하나이기도 하고 이게 그래서 다큐멘터리도 나왔어요. 이것이 싣고 가서 당연히 유럽에서 만들어서 갖고 오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 단고테가 되게 한이 맺혔는지 아주 최첨단의 고효율 그걸 만들었어요. 보통 정유 공장이 어느 정유소가 더 첨단이냐, 더 부가가치가 높냐 이런 걸 측정할 때 이제 넬슨 복잡도 지수라는 이제 NCI라고 보통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넬슨 복잡도 지수? 예, 넬슨 컴플렉서티 인덱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네. 이게 이제 높을수록 고도화가 잘 돼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 뭐 이를테면은 중유나 이런 것들을 크래킹해가지고 휘발유 다시 뽑아내고 예, 이런 것들 지수가 이제 복잡해질수록 예, 하는 거잖아요. 단순하면은 그렇죠, 할 수 없죠. 예, 세분하게 잘 걸러내기도 하고 예, 걸러낸 것 중에 다시 또 뭔가를 짜내기도 할 수도 하고 있기도 하고 예. 그런데 이제 보통 이게 이제 10 가까울수록 이제 엄청 첨단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한 9.5, 유럽이 한 9.2 정도 되는데 이 단고테 같은 경우는 10.5. 와. 예.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만 보면 제대로 가동만 되면 네. 대한민국에 있는 정유소에서 뽑아내는 정도의 퀄리티 그 이상으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석유 제품들을 뽑아낼 수 있는 정말 최첨단 정유소네요. 예,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서는 그러니까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계속 이제 고도화를 시키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대한민국이 되게 예외적인 상황이고 이 정도 먹고 사는 나라가 정유에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뭐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해왔던 걸 그냥 계속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제3세계 국가에서 최근에 들어서는 리파이너들이 더 좋아져요. 그래서 이런 것도 궁금하잖아요. 그럼 세계에서 이런 게 제일 높은 데가 어디야? 라고 물어보면은 이제 인도입니다. 현재는. 인도가 제일 높아요? 네, 인도의 잠바가르 정유소라고 있는데 리파이너리라고 있는데 여기는 20이 넘어요. 20? 예, 21 정도 육박해요. 그렇게 다 독보적으로 높을 수 있어요? 혼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유럽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정유 산업에 이렇게 투자를 해서 사실 추가적인 이득을 보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걸 조금씩 업그레이드하고 손보는 정도인데 이제 이런 제3세계 국가들은 막 수요가 폭발하고 있고. 처음 이제 막 만드는 예, 처음에 새로 만드는 거니까 뭐 이왕이면 좋은 거 만들지라고 하니까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때려 넣어가지고 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 단고테 정유소가 이제 사실 되게 지원도 많이 되고 했는데. 계획대로 잘 가동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동만 된다 그러면 이건 좀 잘 됐으면 나이지리아 좋겠네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어려운 문제를 많이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이지리아는 여러 가지로 참 복잡한 나라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다음부터는 이제 얼마나 복잡한지에 대한 이제 나이지리아의 복잡성 그리고 거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나이지리아의 누군가로부터 뭐 메일 받으신 분 나이지리아부터 메일을 받으시면 좀 있으실 텐데 그냥 저 휴지통으로 바로 행운은 저한테 안 옵니다. 네, 그렇게 올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거보다는 로또가 차라리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나이지리아 이야기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이야기 이어서 듣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